파인다이닝은 좀 빛 좋은 개사에 군 경우가 많아요. 음식으로는 못 남겨요. 그럼 뭘로 남겨야 돼요? 물장사, 술로 남겨야 되잖아요. 파인다이닝에서 소주, 맥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아는 노하우를 레시피로 옮기지를 못하더라. 소금 몇 숟갈, 짜장 몇 숟갈 이런 것들이 본인 몸에 체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몇 그램이다라고 계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하면 내가 좀 해봐야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상톡의 노승욱입니다. 오늘은 파인다이닝 시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파인다이닝 시장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파인다이닝 시장은 왜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못하나, 미슐랭 셰프들이 장사를 오래 못하고 금방 접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요리 잘하는 거랑 장사 잘하는 거는 다르다. 미슐랭 셰프분들은 좋은 식재료만 쓰다 보니까 원가율이 한 60% 가까이 나오거든요. 일반 자영업은 한 30% 정도가 원가율입니다. 식자재 원가율이. 파인다이닝은 좀 빛 좋은 개사에 군 경우가 많아요. 매출도 높고 스타 셰프 인건비도 높은데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이랄지 박봉이랄지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이 파인다이닝 시장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파인다이닝 시장 수요층이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때 막 미슐랭 서울 편이 나오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정작 즐기는 수요층은 많지가 않으니까 너무 고가니까 해서 미슐랭 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 한 번씩 가보고 나면은 이제 다시 안 간다. 배후 수요가 너무 적다. 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흑백 요리사 열풍 때문에 좀 이 수요층이 많아지지 않겠나 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외식업의 다양성이나 선진화를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파인다이닝이 앞으로도 조금 성장하려면 고비들이 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일단 첫째는 와인을 너무 안 마신다. 그럼 와인이 파인다이닝에서 왜 중요하냐? 식자재 원가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음식으로는 못 남겨요. 그럼 뭘로 남겨야 돼요? 물장사, 술로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가뜩이나 MZ세대들은 술을 안 마셔. 2차도 안 가고 뭐 회식도 안 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 그러죠. 파인다이닝에서 소주, 맥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와인을 마셔줘야 되는데 와인이 안 팔리니까 남는 게 없더라. 이 파인다이닝은 주로 이제 양식이나 퓨전 요리가 많은데 와인이랑 곁들여야 되는 코스 요리들이 많거든요. 생선 요리는 화이트 와인이랑 고기 요리는 레드 와인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인 소비가 들쑥날쑥하죠. 되게 재밌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랑 와인 시장 규모가 비례하더라 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놀랍도록 비슷해요. 그 말인즉슨 경기가 좋으면 와인을 많이 먹고 경기가 안 좋으면 와인을 적게 마시더라. 근데 요즘은 불황이죠. 삼성전자 얼마 전에 사과했죠. 부진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파인다이닝도 장사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다인종 국가잖아요. 저녁을 먹는 시간대가 자연스럽게 3등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안 사람들은 저녁을 좀 일찍 먹는데요. 한 5시에서 7시? 그럼 이때 이제 한 타임 돌고, 백인들이 다음에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와서 또 한 타임 돌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 9시에서 11시 사이에 저녁을 좀 느지막이 먹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3등분이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정도로 나누는 수준이죠. 뭐 원테이블 레스토랑도 있고 룸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이 이렇게 3회전이 안 나옵니다. 같은 공간에서도 손님을 더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쩌면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 셰프분들이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한 20년 대가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뭐 파인다이닝 셰프 반열에 오르셨을 텐데 이분들의 문제가 본인이 아는 노하우를 레시피로 옮기지를 못하더라 라고 유명 셰프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중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중식이 정말 주방장의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시장인데 이분들은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알려주는 순간 자신의 몸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한 10년 이상 할 때까지는 메인 요리는 가르쳐주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못 가르쳐주는 것도 있대요. 소금 몇 숟갈, 짜장 몇 숟갈 이런 것들이
본인 몸에 체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몇 그램이다라고 계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하면 그거 내가 좀 해봐야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가게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방장 혼자, 셰프 혼자의 체화된 노하우로만 의존을 하니까 이게 주방장의 몸값이나 건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게가 확장하고 파인다이닝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더라. 이 얘기를 해주신 분이 미국의 어떤 중식 체인을 가서 일을 해보니까 거기는 정말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학계에서 왜 서양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중국이 먼저 세계적으로 최강대국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했나? 그 원인으로 특허 제도를 꼽는 분이 있습니다. 특허라는 게 어떤 거냐? 자신이 아는 노하우를 전부 문서화해야 돼요. 대신에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제일 먼저 공개한 사람한테 특허권을 보호해줘서 한 50년 동안 독점적인, 배타적인 이용권을 주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거를 다 쏟아낼 수 있는 유인이 생기고 그러면 50년 뒤에는 이 정보는 공개된 정보가 돼서 후배 주자들이 이 정보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붙이면서 이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이 축적이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에는 이런 특허 제도가 없었고 이 마스터라고 할 만한 달인들이 아는 정보는 수제자들한테 도제식으로 폐쇄적으로 지식들이 전수가 됐고 그러다가 이 수제자가 만약에 뭐 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 지식은 영영 전수되지 않는 거죠. 이러면서 산업혁명이 될 수 있는 지식의 축적이 없었다. 이 지식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은 먼저 조성이 됐는데도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우리나라 파인다이닝 산업의 발전이 못한 이유도 이런 도제식 문화 또는 노하우를 문서화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자영업 시장에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고 세대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2010년대 초반부터 1세대 프랜차이즈 대표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 나와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어떤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아름아름. 그런데 지금 자영업 유튜브에 나오는 프랜차이즈 대표들이나 젊은 성공한 장사 고수들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논리적인 언어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종의 저는 특허 제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이 지식의 원조야. 그것들을 이제 대중들은 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댓글도 달고 또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미디어로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의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제 외식업도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파인다이닝을 주도하는 세대들은 아직은 좀 연령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런 문화의 변화가 좀 있어야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